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큐 정상회담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하고 또 과거 사후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다소 진전된 언급이 나온 이번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는 23일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여러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먼저 회담 결과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고요.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처음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진전된 언급이라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역대 과거사 발언에 들어있던 사죄나 반성 표현이 빠졌고 개인적 입장이라고 수위를 조절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는 양국 정상이 이달 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날짜는 23일에서 24일로 정해졌고 구체적 규모와 범위는 이번 주 후반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일본의 방류 방침을 바꾸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부부 동반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갈비찜과 구절판, 경주 법주 등 한국 전통 음식과 술이 메뉴에 올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거운 주제들을 이야기했던 만큼 관저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일본에서 2차에 걸친 만찬의 뒷이야기를 세세하게 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간략한 내용만 전했는데요. 사흘 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지진 피해가 났던 만큼 일본 측에서 자세한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고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어떻게든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 관련 발언은 사전 조율이 없었고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외교 무대는 일본이 의장국인 G7 정상회의입니다. 2주 뒤에 한미일 정상이 마주하죠. 그렇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오는 19일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강제징용 등으로 히로시마에 왔다가 희생당한 조선인들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협력 역시 강화될 거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약속했던 안보 공조를 G7을 계기로 다시 만나 더 구체화,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관련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잘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국과 1대1로 협의하는 핵협의그룹 NCG와 관련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 선언이나 발표가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와 연계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 신설을 염두에 두는 것에는 거리를 뒀고 한미 NCG가 장착되고 나서 활성화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그리고 한일의원 연맹 회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과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50분 정도 기시다 총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두 정상의 결단으로 차가웠던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면서 의원 외교 활동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견을 면담에서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윤 의원은 한국 국민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시대를 못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문제에서 일본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또 한국의 경제 단체자들과 만나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경제 단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한일 간 협력에 먼저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김병준 전국경제연합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면담은 비공개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경제인 간담회를 포함해서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한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궤도에 올렸다며 긍정평가했습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마치고 도쿄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의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울을 떠나기 직전 취재진에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혔습니다. 우선 어제 윤 대통령의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들을 포함해 서로의 신뢰를 깊게 할 수 있는 유익한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私はユン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さらに強化し、力を合わせて新しい時代を切り開いていきたい。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대변인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의 신뢰가 깊어지고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해서 일본 내 평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셔틀 외교 재개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보 협력, 반도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지난 3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발언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는 자민당 내 강경파 등 자국 내 보수 여론과 한국 국민의 정서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 표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한국의 반발 여론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 사도광산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국들도 예의주시했을 텐데요. 먼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상한 동거, 또 깨지기 쉬운 화해 이런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른 야합으로 보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균열을 파고드는 건데요.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여러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관영 매체 반응 알려주시죠. 네, 중국의 영문판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2달도 안 돼 이루어진 한일 정상의 만남을 이상한 동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친미, 친일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한일 관계를 밀착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도발적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서 합당한 해명이나 정정 없이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회복을 깨지기 쉬운 화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반공, 반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우익정당 대표들이라며 일본은 모든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친일, 우파에게만 우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CTV 등 다른 관영 매체들도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 시위 등을 부각하면서 한일 과거사의 균열을 파고들어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보도 둘러싸고 항의 공방도 벌였다고요? 네, 앞서 지난 4일 주중 한국 대사관은 환구15와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항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보도에서 선정적 어휘로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외교기구가 다른 나라 언론의 독립적 보도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친미 굴욕 외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혹독한 비판을 전달했을 뿐이고 타이완 문제 등 위헌 발언에 대한 자국 내 반발과 경각심을 기사에 반영한 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두 이웃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이견은 없지만 미국을 도와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잠시 뒤 열리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기다려보기로 하고 중국 언론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른 야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한일 셔틀 외교 보고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동맹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에 더 협력할 것을 요구해온 미국으로선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에서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윤 대통령의 결단이 가능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도쿄와 서울이 더 긴밀해질수록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다만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관계의 90% 이상은 국내 정치라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일본도 미국의 미묘한 압력에 고민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political courage and personal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Japan.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일본이 주최하는 G7 회의에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하며 일본과 화해는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 삼국 공조 논의는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日米同盟、韓米同盟、日韓、そして日韓米の安保協力により、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改めて一致をいたしました。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까지 시사했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NCG에 대해 향후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건 그만큼 긴밀해진 공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이 만나 논의할 삼국 협력 방향성도 주목됩니다. 한미일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미, 미일 각각이 그 영역으로 동맹을 확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방향성 또 구체적인 어떤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NCG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삼국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삼국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하고 조율하는 실무협의체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한미일 참여가 확정된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한일 간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6%로 나타나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4.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62.5%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성과 효과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4.9%,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라 45.5%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히 보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오찬 간담회를 열어 취임 1년 소회를 밝힌 만큼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잇따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에는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을 주제로 만든 5편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지난 1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1년 동안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던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도 게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종의 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됐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책 영역별로 무슨 원칙이 어떻게 실종됐는지 따졌습니다. 먼저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에 의한 통치가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됐다고 꼬집은 뒤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하고 감사원은 정적 제고에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정책을 놓고는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탄압하고 사용자의 착취와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노사법치주의라며 단기간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규제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YTN 취재진과 만나 모든 투자는 자신의 돈으로만 한 거라면서 도덕성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당 자체의 조사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해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오늘 오전 YTN 취재진과 만나 모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미 실명화된 거래소를 이용했고 검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는 점을 알 거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어디서 이체되거나 빌린 것 없이 자신의 주식 매매 대금으로만 투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명화된 거래소로만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그 입장문이나 내용들을 정리한 상황이고요.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김 의원은 또 가상화폐 매각 원금을 현금화해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계좌에서 대선 전후로 딱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서도 거듭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판에 짠돌이로 살아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고등학교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써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기자회견이 아닌 자료 형식으로 오늘 오후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회견 아니고 자료 형식이 될 거다. 자,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도부를 포함한 당 일각에선 자체 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지금 하고 있는 진상 파악이 사실상 조사에 해당한다면서도 김 의원의 소명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조사가 윤리 심판원이 가능한다는 그거는 이제 오늘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 충돌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이 기자회견 대신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부의 이후 판단도 주목되는데요. 당장 오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도부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오늘 여야 모두 그야말로 고심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고 각종 설화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재원, 또 태영호 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지, 또 결론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사 앞에 있는 권남기 기자. 자, 김재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회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금 전부터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김재현 태영호 최고위원도 윤리 출석 통보를 받은 만큼 조금 뒤면 이곳 당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최고위원은 앞서 각종 설화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표를 얻으려 한 것이란 발언과 정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 3가지가 징계 게시 사유로 꼽혔습니다.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SNS 게시물과 함께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당무감사위에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한 두 최고위원은 오늘은 직접 출석해 별도의 소명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윤리위에선 본격적으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가장 큰 관심은 징계 수위입니다. 당 안팎에선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들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 중징계가 나온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결과를 두고 두 최고위원이 반발한다면 내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들의 지지자들은 앞서 반대 서명 제출이나 침묵 시위 등으로 징계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만큼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권 기자 뒤로 취재진의 모습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통보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아직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현장에서 변화가 생기면 바로 속보를 통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공범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진행 중인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2시간째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17일 만입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강 씨를 만난 취재진들이 증거인멸 공모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강 씨는 판사에게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하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당직자들과 공모해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특히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없앴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컴퓨터의 일부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고 교체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강 씨와 공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범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 조사가 언제일지도 관심인데 아무래도 강 씨 구속 여부가 먼저 판가름이 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면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가 두 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정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할 요소라는 겁니다. 별도로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돈봉투 수수자들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있는지 특정하고 조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 본부자 등과 실무자들을 지난주 줄줄이 불러 수수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강 씨가 구속될 경우 공범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 조사는 물론 수수 의혹이 있는 다른 현역 의원들에까지도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전국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 검사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좋게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충무공의 말을 인용하면서 검찰 구성원이 합심을 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마약이 급격하게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면서 앞서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일선에선 마약의 중량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가 조작 폭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라 대표는 최근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불법 신용 매수를 진행하고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해서 9개 종목의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락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6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의약품과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새벽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과 함께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을 풍선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풍선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다시 연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제가 정말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리에 들어가서 지금 윤리 징계 사유가 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밝히고 제 심정을 이제 윤리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힐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또 우리 당에 제가 큰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죄합니다. 위원님, 만약에 오늘 방어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요. 그런 앞으로 있을 일을 가상해서 미리 제가 답변 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것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윤리위의 자상히 제가 밝히고 또 윤리위원들의 질문에 제가 소상히 밝힐 그런 생각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도부와 통화하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만 더 받을게요.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예. 그러면 나올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연결했습니다만 앞부분 조금 못 들은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내용만 전해드리면 일단 죄송하다, 사과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애초에 입장과 같습니다. 공천 최고위 행보 관련해서 아마 녹취록 관련 언급인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이 자진 사퇴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는데 네. 자진 사퇴할 것이라면 윤리위 오기 전에 입장을 밝혔을 것이다.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4시 정도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방금 보신 태용호 최고위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전당대회 2달째 날인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나오면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잠시 뒤에 김만흠 원장과 조금 더 함의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일 세 나라가 이달 말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과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합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가 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 차단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SI는 핵, 생화학 무기 등 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 체제로 5년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훈련은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석유 제품을 밀수하거나 해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전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차단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일찌감치 기념하면서 경제고압을 전투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제적 성과를 더 많이 이룩해 오는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을 맞으며 혁명성과 강인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세대들이 선열들의 위훈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를 새기고 그들의 사상과 넋을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네,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이자 강경파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앞서 확인한 대로 국민의힘은 각종 서랍 파문을 일으킨 태영호, 김재원 도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확인한 국민의힘 관련한 윤리위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 김남국 의원 얘기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본인은 소설이라고 하고 여당에선 궤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로 하고 우리는 정치 관련 기사를 놓고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악재가 된 것만은 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또 논평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본인이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밝힌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위법성 문제가 확인된 게 없다. 그다음에 그의 검소한 활동을 두고 무슨 뭐 서민 코스프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개별적인 방언이 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등으로 국회의원들이 뭐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는 가상화폐를 60억 내외가 될 정도로 가지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뭐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보고요. 더구나 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아주 그 투기성이 강하다고 하는 국내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김치코인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강경 초선 의원에 속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정치 활동하기도 아주 바쁠 여기도 에너지가 넘칠 정도 의원이었었는데 이런 투기성 코인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 관련 이미지하고 정부는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속보로 확인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으로 지금 돈봉투 의혹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물론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말 민주당이 바람잘 날 없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또 라면만 먹는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짠돌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 예. 평소에 어떤 그런 행보와 좀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의원 국회로 가기 전에요. 사실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에 1년 반 정도 고정으로 계속 출연을 해가지고 그리고 상세하게 아는 편인데요. 당시에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가 밖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뚫려서 녹슬어서 보일 정도 그런 차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가상화폐 60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2021년 재산신고 등록에서요. 이미 그때도 뉴스가 됐었는데 본인의 자산 내역 중에서 주식 비중이 가장 많은 의원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2021년에 12억으로 전부 본인의 보유 자산을 신고했었는데 그중에서 9억 4천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 중에서 주식 비중이 가장 큰 의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아마 논의 과정 속에서 당시에도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매매한 대금을 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이어질지 이것도 조금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SNS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알려진 대로 2022년에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 후원금을 내신 분들 입장에선 좀 실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 어떤 위미스 코인 거래 위법 여부는 검찰에 좀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김 의원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인출한 게 440만 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 자체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현금 관련 얘기는 전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요. 일부에서 혹시 대선 무렵에 대선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당시에 나왔던 게 440만 원 정도만 인출했다. 그런데 4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선 자금으로 썼겠느냐라는 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다른 인출 내역보다는 현금화 시켰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다음 위믹스유를 전부 처분을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개별적으로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었지만은 지갑상으로 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아마 자료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440만 원은 그래 전반적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선 자금으로 썼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변명한 것 같습니다. 대선 전후에 인출 현금이 440만 원이라는 해명을 말씀하신 거고 아까 저희 취재 기자 얘기로는 애초 기자회견을 열 줄 알았는데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는 자료가 또 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자료 같고요. 얘기인데 자료는 본인이 전부 실명을 했다고 하니까 정리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전체적인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전에 했던 발언을 다시 조금 초점을 바꿔서 얘기하기도 그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김남국 의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이미지, 더구나 청년 정치인을 대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격이 가서 그렇고요.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계속 부정 비리 도덕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이것도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에 또 하나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거래 혹은 이제 의심거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어떤 그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그 부분과는 별도로. 금융정보분석원은 통보되는 것은 제가 뭐 그쪽 분야 전공자가 아닙니다만은 많이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초반에 통보가 됐을 때 계좌추적기관에서는 아다시피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죠. 영장 청구가. 그런데 이후에 다시 재청구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시하고는 다른 뭔가 자료들이 추적이 될지 좀 그건 지켜볼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일에 이제 이번 의혹 관련해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부분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하나의 논란이 이해충돌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다른 사례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면은 본인 관련이 있더라도 이해충돌을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무슨 다주택자 관련 심지어는
다자녀 얘기도 꺼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해 충돌 관련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입법이 됐죠. 시행에는 지금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2025년부터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발의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어서요.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은 나중에 분명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중간에 본인은 발의 명단에는 들어갔었지만 본회의에서 표결을 부결했다.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발언 아니냐 논란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아마 따져볼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공감되다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진전될까요? 뭐 또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쪽이 있으니까요. 김민석 의원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같은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직접적인 발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발의하는 네. 과정에 그냥 이름만 빌려줬는지 정말 이름만 빌려줬다가 본인은 이후에 그 본회의에서 말대로 동의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아직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의 의장으로서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판단은 좀 달리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그 이믹스를 갈아탈 무렵이 바로 그 실명화로 가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쭉 결과적으로 좀 오비 일학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대목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입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끌어왔던 이미지하고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좀 어려운 행세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푼 줍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얘기는 아니고 네. 정청래 의원이 한푼 줍쇼라고 계속 권유하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얘기는 본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달라 이런 취지로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후원금 1위의 역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마 후원했던 사람들은 조금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기십억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한푼 줍쇼라는 표현까지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지금 2명이 징계위 대상이 되다 보니 뭐 절반 가까이가 심판대로 올랐다 이런 언론 제목도 있고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좀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체제 출범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2달이 됐거든요.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기현 체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죠. 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되게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네. 당의 지도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단호하게 초기에 대처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징계까지 가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당 내부에서 이렇게 구설수 살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실 관련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네. 했다시피 지금 일단으로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지 아다시피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2사람의 최고위원이 지금 징계에 처해지는 당의 지도부가 주로 징계를 다루게 되는데 그 지도부의 일원인 2사람이나 되는 경우 아마 우리 정당사에서 초유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지 징계 수위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이행크가 지적했다시피 2사람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직위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중요한 지금 논란거리가 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 결과에 따라서 최고위원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네. 내년 총선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판단이. 총선 공천은 뭐 1년만 되면은 되는 건데요. 당원권 정지? 예, 정지가 예. 되면은 되는 건데 되게 1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물론 2사람 간에 좀 차별성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김재원 의원의 경우는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는 좀 중징계성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 논란 문제가 퍼지면서 둘 다 지금 1년가량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최고위원직을 가지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만 해당돼 가지고 당시에는 최고위원직에 대한 논의가 당의 당규 등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원권은 정지가 되지만은 최고위원은 유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마 이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을 때 그 지도부로서의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마 이후에 당헌 당규의 아마 정비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태영호 최고위원 연결했을 때 태 최고위원은 여전히 소상히 밝히겠다,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오늘 그 열리고 있는 징계위 수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준석 전 대표 때의 어떤 혼란을 봤기 때문에 뭐 가처분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지금 본인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 만약에 또 징계 수위가 낮으면 또 야당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징계 정도에 비춰본다면은 거의 당에서 제명감 아니냐 정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중계로 봤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당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행보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기여하겠다. 그리고 정무수석이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들의 행보가 집권 여당에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조금 손실을 끼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 각각 4.3 관련 발언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등으로 일단 설화에 휩싸였고 지금 징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사실 윤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청자분들 여론의 심판이 더 좀 매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역사 부분이 관련돼 있긴 하죠. 김재원 최고는 맨 처음에는 이제 5.18 관련 얘기가 발언이 됐고 더구나 같은 목사 관련 얘기 우파 통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4.3 관련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국경일과 대비되어서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자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반복적인 행동을 두 번이나 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 태영호 의원도 역사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역사 관련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반대쪽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는데요. 이후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중간에 내부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보도가 있었죠. 본인은 절대 사실 무근이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나오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은 강하게 맞서겠다,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김기현 이제 당 대표가 이것을 징계에 회부하면서 이 사안까지 갖춰 넣어서 판단하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태영호 의원이 초반에 비해서 후반에 맞대응하는 방식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실 징계 처분을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만 징계 이후도 문제고요. 2명이 공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 당규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본인들이 현재 자진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징계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2만 명 넘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정도가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현재는 사퇴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은 어쩌면 다시 한번 당 지도부라든가 청와대 등등이든가 어느 쪽이든 간에 당의 집권 여당의 효율적인 실질적인 가동을 위해서 본인들이 사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권유가 나와서 지금의 태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이후에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징계 결과를 놓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짤막하게만 의견 들어보면 여당은 한일 관계가 진일보했다. 야당은 역사를 내다 팔았다.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일 관계 회복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전된 거였었죠. 다만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당이 비판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을 때,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무슨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단결을 한다든가 국제적인 여론을 가지고 압박한다든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른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여러 가지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한일 관계 교류라든가 특히 중국, 북한, 일본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동북아 정세로 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를 뭔가 트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미일이 강하게 이렇게 결속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 논란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과의 거꾸로 올 때 중국에 대한 전략, 오히려 한미일이 강하게 굳혔을 때 중국에 대한 전략,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한미일이 강화되면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반대로 한미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중국과 협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가지고 네. 동북아 정세에서는 어느 한쪽이로만 우리가 잘못 갔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일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쪽 지도자가 신뢰를 가지고 진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못다한 얘기는 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금 4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초년생 울린 깡통 전세. 이번 피해는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 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 깡통 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었고 피해를 본 건물도 두 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은 모두 검거된 건가요? 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이 깡통 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지금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에는 세입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경찰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주면서 한 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 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 부동산 앱 운영사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의 54%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우였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 뒤 임대인이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5%로 그 뒤를 이었고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진행한 경우가 10%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메신저 카카오톡이 오늘 오후 일치장애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오늘 오후 1시 35분부터 1시 54분까지 메신저 접속이 제대로 안 되거나 메시지 수신과 발신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류를 감지한 직후 긴급 점검을 거쳐 20분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했다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내부자 거래는 사전에 공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폭락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득 본 세력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폭락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량 매도해 6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것을 우회적으로 지목한 겁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대거 팔아치운 게 폭락장을 키운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가진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장사 오너나 임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는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공시되면은 투자자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을 개정해 부당 이득에게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금융당국 입장과 비슷한 입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어 관련 대책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린이날 폭우로 야외 활동엔 지장이 컸지만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섬 지역의 제한급수도 1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차선을 알아볼 수도 없이 도로를 가득 덮었습니다. 자동차들은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물보라를 가르며 서행합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무려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전남 고흥과 장흥, 해남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와 정전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지만 가뭄으로 메말랐던 전남 지역에는 말 그대로 해갈의 단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기상가뭄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 최근 이어져 오던 남부지방의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극심한 가뭄에 저수율이 최소 10%까지 떨어졌던 댐들도 30% 안팎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이어졌던 전남 섬 지역의 제한급수도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가뭄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엘니뇨가 발달하며 남부지방 강수량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던 지역에 이번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경제단체장들도 민간 차원 협력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분야나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정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경제인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서로 각자들의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 모든 단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건의도 하셨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의 주된 안건은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한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경제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도 경제 안보와 기술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두 나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매우 온화하시고 또 협력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기금 설립을 주도하는 정경련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일본의 게이단렌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와 국내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또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였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이중 장치를 한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검증이 아닌 시찰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실무적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만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찰단 파견은 개별 국가로는 처음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오는 23일, 24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찰단이 현장 점검 사항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데다 직접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시찰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배출 절차와 절차 준수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설 위해 성능 검증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고 알프스 성능 자료와 함께 서로 비교해서 객관적인 평가 분석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찰단 방문이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수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의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우리 시찰단의 주도적 검증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도쿄에서 만났던 한일 두 정상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네, 1박 2일 동안 공식 환영식과 회담, 만찬 등을 함께하며 밀착 행보를 과시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양국 정상의 표현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더 좋은 한일 관계 시절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새 시대가 열리고 한일 관계에 좋은 시절이 만들어질까요? 글쎄, 올바른 한일 관계가 정립되려면은 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깨끗하게 우리가 참 많은 잘못을 범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깨끗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한일 관계 개선을 흔쾌히 적극 지지할 텐데 그거 한마디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워낙 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모습을 보고 이달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히로시마에서 하잖아요. 네. 그때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좀 더 진전시켜 놓고 바이든과 3자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제가 온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대해서 뭔가 네. 보답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삼았는데 실제로 제가 결과를 다 두고 보면 그게 아니라 뭔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거를 반드시 얻고 가겠다 하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디딤돌 삼아서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뭐 서로 호혜적으로 얻은 것들은 꽤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자기가 내주진 않고 얻어가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 방한 지금 배경과 함께 원장님 말씀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온 거다. 그래서 네. 뉴스케에 나오는 정치 원로께서는 그 조바심을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는 조언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의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시다 개인의 소감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로서 일본을 대표해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과와 반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얘기했어요. 그 뭐 좀 안 됐다. 네.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가해를 했는데 가해자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가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에 대해서 뭐 슬픔을 느꼈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그 강제징용자들이냐라고 기자가 네.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대답을 또 피했어요. 예.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과거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역대 내각들의 입장을 계승하고 그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얘기는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간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 한편으로 또 윤 대통령은 그 양국의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통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입장 이번에도 견지했었는데 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본에서는 뭐 상당히 기시다가 잘했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은 예. 그 개인적인 입장 그 어떤 뭐 위로나 연민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과거사를 완전히 에둘러서 가는 것처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서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진정성이 생길 때 그때 해라 그러는데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기의 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 그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아베가 얘기했듯이 우리 후세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그런 유산을 물려주지는 않겠다. 이거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후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기시다는 그거를 적절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진전된 언급이다. 그래도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였다는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만 원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 성의라기보다는 피해간 거죠. 피해가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또 윤 대통령께서 옆에서
진정성이 있을 때 그것이 사과지 우리가 사과를 요구해서 받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일본에 대해서 너무 후하신 게 아닌가.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 네,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사죄와 반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건 우리에게 또 남은 과제가 되는 겁니까? 과제가 아니라 근데 뭐 제가 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 국립외교원장 했던 그 네. 공무원 시절도 아니고 저 외교는 외교관이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진정성이 생길 때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지 이 우리가 이렇게 압박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일본에서 과연 일본의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사과를 할 것이냐 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에 양국 정상이 그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게 되고 발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기시다가 상당히 이제 머리가 좋은 거죠. 예. 이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니까 네. 그 한국 대통령이 당연히 가시는데 같이 가겠다. 근데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간다는 거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일제라고 하는 그 강제 지배, 잔혹한 식민지 지배와 예. 네. 그다음에 뭐 만주에서 뭐 저 세균 실험소까지 하고 난징에서 수십만 학살하고 그리고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막 그 성노예 삼고 이런 어마어마한 만행을 많이 하고 결국은 히로시마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한테 도발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졌지만 히로시마에 원폭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린 피해자다. 희생자다. 예. 그런 기념비에 가서 우리 대통령과 나란히 하겠다는 건 마치 일본이 뭐 희생자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동북아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일같이 납치자 문제만 얘기했지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협력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를 싹 애둘러서 일본은 2차 대전의 희생자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것이 일본이 그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데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제였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까 양효영 기자 리포트에선 이중 장치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IAEA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또 한 가지 그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IAEA가 했고 벌써 보고서가 5번째가 나왔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게 전문가들이 물론 가겠지만 이틀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보고서를 5개나 낸 IAEA, 공신력 있는 IAEA, 그리고 또 이렇게 방류를 하면 제일 먼저 피해받는 게 미국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먼 산에 불 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웃 나라로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그 피해를 실감하고 이것이 지금 핵 나쁜 녀석 세슘 같은 방사능 원소 같은 건 걸러내지만 삼중 수소라고 하는 것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유해성을 검증한 연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IAEA란 기구가 뭐냐? IAEA는 일본인이 그 사무총장도 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AEA란 기구 자체가 국제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방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그냥 이 원자력 발전소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나온 보고서란 거죠. 그리고 어떤 해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거를 정밀 분석해서 이게 나쁘냐 안 나쁘냐는 검사를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 동안에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일본의 설명만 듣고 와서는 자칫하다가 아까 나온 얘기처럼 이것도 기시다의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마지막 보고서가 임박해서 거기다가 한국까지 전문가들이 와서 했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해양수를 갖다가 검사를 오랜 기간 해봐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데 이틀 동안 보고 가서 글쎄 뭐 겉보기에는 뭐 별 지장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한국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산물 수입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금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네. 강력한 의혹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아쉬운데 질문을 꼭 드려야 돼서 핵협의 그룹 NCG의 일본 참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든요. 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고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원장님께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기억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NCG가 3자로 확대되는 건가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나토하고 달리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체니까 훨씬 더 우리는 규범력도 강하고 더 실감나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들어오면 3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과연 한국의 지금 그 북한으로부터 직접 위협받는 우리의 안보가 중요한데 네. 일단 한미 간에 잘해놓고 정부도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잘해놓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때 일본의 참여를 그때 가서 이제 고려하는 게 정부 입장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이렇게 기시다가 갑자기 서둘러서 온 것도 여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우리가 지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이번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바이든까지 3자가 또 회동을 하면 더 그 안보 협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에 그 손해 보는 거 그것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서 거기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냐 저는 상당히 우리가 더 잃는 게 더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자칫하면은 우리가 미중 간에 또는 일본과 중국 간에 정면 무력 충돌할 거를 한국이 앞장서서 중국하고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지금 G7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저 21일까지 뭐 조금 시간은 있지만 네. 일단은 그 핵 협의체를 가동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달 말에는 또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과 미국 군함과 함께 해양에서 차단 훈련을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산 방지 구상이라는 PSI라는 그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해상에서 대잠함 훈련 같이 하죠. 미사일 방어 훈련 같이 하죠. 그다음에 우주 협력, 사이버 협력 그렇게 하고 바이든 만나면 또 정보 협력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준동맹처럼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를 핵으로 직접 위협하니까 확장 억지도 전 진짜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한미일 협력도 해야 되지만 북한이 왜 우리를 적국으로 생각하게 왜 우리랑 싸우지 왜 미국이나 일본하고 상대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랑 싸우자라고 끌어당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도발 동기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대화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딱 두 줄입니다.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딱 한마디만 딱 써놓고 다른 어떤 대화의 유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인터뷰 여러 번 하시면서 굉장히 그 자극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빨리 다독여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너무 놔두고 일본,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이게 너무 좀 편중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국계 일가족 3명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시 쇼핑몰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8명의 희생자 가운데는
한국계 일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하던 30대 한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사망자 신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한켠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비극적인 희생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십자가 모형과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The City of Allen pledges to offer our complete support. We know you are grieving, we are grieving. Rest assured, the nation and the world are also grieving.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gunshot,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총격이 발생했다며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고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도 위기경보 하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뒤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엔 2020년 1월 22일 첫 환자가 발생했고 같은 달 31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뒤로 국내에서는 인구의 60%인 3,100만여 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3만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대유행은 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남아있는 방역 규제는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확진자 격리는 5일만 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정부는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조기 진단 역량을 높여 30일 안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8년 만에 방역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의 80세 이상 치명률이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주 엠폭스 옛 원숭이 도착 확진자가 16명이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는 60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6명을 포함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엠폭스에 확진된 사람은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6명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안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서 단체 행동 의견 조사 결과를 오는 15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가 이미 부분 파업을 벌였고 총파업을 선언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이 본청은 인천에, 또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민원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따로 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하고 5가지 기준에 따라 최적 입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 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적이나 사증, 병역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인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해서 6월 5일 예정된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등 민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재외동포 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의 업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인원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151명이고 기획조정관과 재외동포 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됩니다.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가와 지역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재외동포 정책국은 미주 유럽 동포과와 아주 러시아 동포과 같이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재외동포에 민원 서비스를 전담하는 지원센터도 신설됩니다.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역보호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토탈 어떤 그 컨트롤 타워라든지 서비스 센터 같은 거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동포들이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지난해 사립대 기부금 수입의 60%가 서울권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펴낸 사립대 재정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192곳의 기부금 수입은 4,088억여 원으로 그 가운데 58.9%가 서울수재대학에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 수입은 2,865억 5천만 원으로 전체 70%에 달합니다. 수도권 사립대는 100곳, 비수도권 사립대는 92곳으로 대학 수는 비슷했지만 기부금의 규모가 2.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SK가 펼친 7차전 끝장 승부는 프로농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눈물을 쏟아낸 감동의 순간순간을 허재원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정규 시간 40분으로 모자라 연장까지 간 승부. 코트 위에 몸을 던지는 후배들을 바라보며 이별을 앞둔 주장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확정적인 경기 종료 3초 전. 주장은 인대가 끊어진 어깨에 보호대를 풀고 코트로 들어섰습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 경기에서 통합 우승을 확정한 뒤에는 팀 동료를 차례로 안으며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울컥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올라와서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 코트에서 열심히 뛰는 후배들을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좀 더 울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연장전에서 터진 것 같아요. 유난히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했던 36살 오세근에게도 이번 우승은 더욱 뜻깊었습니다. 챔프전에서 매경기 평균 36분 가까이 뛰며 개인 3번째 MVP 트로피를 거머쥐고선 두고 보자는 각오 하나로 뛰었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미칠 듯이 기분이 좋고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 멋질 수 없는 패배로 명승부에 조연이 된 SK 선수들도 눈물 속에 아쉬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7차전에 37점을 몰아넣은 에이스 김선영은 상대 선수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잊지 않았고 빛나는 지략으로 명승부를 만들어낸 전희철 감독은 패배는 자신의 책임이라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왼손 투수 김광현과 양현종이 내일 나란히 선발로 맞붙습니다. 두 선수의 선발 맞대결은 8년 만인데요. 경기 뒤에는 누가 웃게 될까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역대 세 번째이자 최연소 160승 투수. 스승 이강철 감독을 넘어선 기아 에이스 양현종. 개인 통산 151승.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만 5번 낀 SSG 에이스 김광현. 국제대회 때마다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는 대표 좌완 에이스 광현종이 8년 만에 선발로 맞붙습니다. 두 선수는 그동안 6차례의 맞대결에서 나란히 2승을 기록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SSG는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기아는 상승세를 타며 4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운드에서 오랫동안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수치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희 팀이 반드시 가을 야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무섭게 날아오르다 10연승 문턱에서 멈춰선 2위 롯데. 우천 취소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뒤 만나는 상대는 3연패 수렁에 빠진 두산입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며 SSG 롯데와 3강을 이루고 있는 LG는 안방에서 키움과 주중 3연전을 벌입니다. 팀 성적은 3위지만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모두 1위로 투타 전력 모두 안정적인 게 강점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위기에 빠진 한국 농구를 살리기 위해 변화 10년, 장착 30년이란 슬로건 아래 100만 농구 선수 육성 등을 담은 한국 농구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향후 10년 안에 유소년과 성인 농구 승강제를 구축해 농구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남자 테니스 빅3의 대를 잇는 알카라스가 특급 대회 마드리드 오픈 단식 결승에서 럭키 루저로 올라온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 슈트루프를 2대1로 제압해 2연패에 성공하며 랭킹 1위를 예약했습니다. 올 시즌 3승째를 올리며 조코비치에게 내줬던 세계 랭킹 1위 탈환도 눈앞에 뒀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다시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3도, 모레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주 중반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강원과 경북, 충북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은 9도, 광주, 대구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대구 27도, 강릉은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에서 6도나 높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